그럼 지금부터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분산 에너지 기반 전력 시장과 사업 모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을 주관하고 계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문대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제가 매우 기쁩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포럼이 진행되는데 각종 세션 중에 오늘 우리가 진행한 섹션이 가장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는 내실이 있는 섹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유성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일란 제2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유성곤 국회의원님, 그리고 송경빈 숭실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에 임해주시는 아이너 얀센 대사님, 주한 덴마크 대사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국장님,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님, 한국전력거래소 양성배 운영본부장님, 한국전력의 김태균 전력연구위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행 4차 산업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환경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시피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의 잉여 전략에 대한 저장, 그리고 전환에 관한 문제, 그 막대한 비용에 관한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가 갖는,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가 갖는 간헐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은 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카본 프리 2030은 요원하다, 이러한 답답함이 요즘의 현실인데, 오늘 이 뜻깊은 자리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해낼 수 있는, 산업적으로 해소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고견에 따라 가지고 우리 유성곤 의원님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주도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결국 관련 제도를 개선해내는 그런 뜻깊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세션의 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장이신 김일한 교수님은 현재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제주도 에너지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주에너지위원회 위원장,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장을 역임하셨으며, 제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경험의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 세션의 자장이신 김일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김일환입니다. 오늘 세션에 대한 간략한 안내 말씀,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 세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국가가 최우선 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주요국들은 화석 연료 중심의 탄소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의 분산 에너지 특구 추진 과정과 특구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제주 지역에서 전력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초과 공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의 확보와 새로운 전력시장 제도 도입을 포함해 환경 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에너지원 활용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하시는 분하고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표하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선이시며 지역구는 서귀포시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위성건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경민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좌측에서부터 건국대학교 박정배 교수님 토론자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부 이호연 국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너 옌센 덴마크 대사이십니다. 다음은 전력거래소 양성배 전무님입니다. 다음은 한전전력연구원 김태균 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구법이 발의와 진행 사항 그리고 주요 법안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Mr. Yoon. The representative, we will have a presentation under the title of the Progress of Legislative Promotion for Vitalization of Distributed Energy. Good afternoon, everyone. I am Sung Gong-wi, Representative Sung Gong-wi, the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Nice to meet you, everyone. So here is my elected region. So now you visited Seogwipo and welcome to the nice place. So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progress of legislative promotion for vitalization of distributed energy. So for the progress of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wer supply system.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까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고 정부는 NDC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탄소 중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는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발전시설인 원자력, 화력발전소와 달리 마을과 지역 곳곳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려면 전력 공급 체계 또한 기존의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력의 제어 흐름을 보면 집중적 단방향 제어인 수동적 로컬 그리드에서 분산적 양방향 제어인 능동적 로컬 그리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현재 8.9%에서 2040년에 30%에서 35%로 확대되도록 하려면 분산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20년 전과 비교하면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력 체계를 갖추는 게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분산 에너지 체계에 포함된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분산에너지 체계에 포함되는 에너지원과 설비를 보면 재생에너지원부터
열병합 발전, 자가 발전,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 ESS, DR, 스마트 송배전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함으로써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제시된 2040년까지 분산 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 달성을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달성하려면 이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 있어서는 법제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단계별 과제를 보시면 현재 출력 제어 문제로 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도는 이미 3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유연성 자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기존 전력 공급 체계와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이 성공하려면 전국적 범주에서 전력체계 전환에 앞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VPP 등 혁신 기술이 실증이 필요하지만 현행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국제 자유특구 등 특구 관련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 배전만 운영자 제도 등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시범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구에서 전력거래 특례, 권한이양 등이 추진돼야 합니다. 본 그림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 방향 예시입니다. 말씀드린 제도 도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에너지 타운 혹은 지구를 시범 운영하고 타운 내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관리 및 전력 거래를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 태양광, ESS, IoT 기반 에너지 효율 관리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보급하는 등의 구상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특별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나서는 장애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분산형 에너지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가 필요하고 출력 제어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기존 인프라 및 제도와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 단위 관리 체계, 지역 특구를 통한 거래 특례 도입으로 에너지 시장 및 신사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주요국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2017년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 각각 계획을 수립했고 일본은 2019년에 재해 발생 시 독립운영 가능한 분산형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호주는 2019년에 개통 안정성을 위한 표준화 및 분산에너지 요금 체계를 개선했고 EU는 이미 2011년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계획을 2014년에 발표하였습니다. 분산에너지 관련 기존의 국내 법률을 살펴보면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지능형 전략망법 등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추진 전략을 보면 우선 분산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사업 범위 설정의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업, 구역 전기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연료전지 발전 사업,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포함하고 가상발전소 사업, 저장전기 판매 사업, 소규모 전기 공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 전략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손실 보전, 보조, 융자 지원, 기타 인센티브 부여로 분산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록 및 허가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자가 소비 발전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특별법의 체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과 관련되어진 특화 지역의 지정 및 규제 특례 규정을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렇게 되어 있고 정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허가 및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에서는 건축물, 산업단지, 공동주택단지 등 의무 사용자를 세분화하고 이미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공급자 지원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전망, 배전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서는 배전사업감독기구로서 한국배전감독원을 두는 것,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에서는 전력계통에 대한 위해 요인, 사전 예측 및 평가를 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특구를 지정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 등을 실증하고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통해 분산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고 분산에너지 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분산에너지로 인한 여러 사회 갈등, 분산에너지로 여러 사회 갈등들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세션을 배려주신 문대림 JDC 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김일환 좌장님을 비롯해서 덴마크 아이너 옌센 대사님을 비롯한 여러 토론자님 참석에도 각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주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분산 에너지를 끌어가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머리를 맞대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분산 에너지가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김성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당의 탄소 중립 특위에서 안을 준비를 해서 6월까지 발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7월에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소위 심사 공청회를 거치면 9월 정도에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정도에 통과가 되어야 관련되어진 사업 예산들을 내년 사업 예산들을 좀 배정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군 의원님께서는 분산에너지 특구에 따른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송경빈 교수님입니다.
두 번째 스피커로 나온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송경빈 교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기술의 대응 방향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현재 출력 제한 등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기술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작년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그린 뉴딜의 원년입니다. 현재 탄소 중립, 미세먼지 등 환경에 관한 안전 이슈가 국가적인 현안이고요. 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따라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한 제도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관심에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 시장의 변화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요금 제도에 대해 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쭉 계속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력 계통이 신뢰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기준과 공학적 기술 확보에도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서 제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한다면 육지에서 전력 계통이 신뢰도를 갖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의 신재생 보급 전망인데요. 2034년에 태양광 발전이 45.6기가, 그 다음에 풍력이 24.9기가로 용량이 대단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발전량도 다음 그림과 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한국은 지금 신재생 용량으로 봐서는 약 15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량,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가 56입니다. 2.01%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량에 비해서 발전량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상대한 내용은 기술적이라서 오늘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주도의 전력 설비 현황입니다. 제주도는 2기가와트 정도 용량이 되는데요. 발전기가 910메가와트, 비중항이 743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비중항은 대부분 신재생으로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와 저쪽 그 서귀포에 대부분 발전기가 있고요. 동서, 성산과 한경에 풍력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황을 보면 제주도 발전기는 한 54% 차지하고요. 신재생은 16.2%를 발전량 점유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훨씬 많죠. 용량은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2020년 4월 전력거래소가 제공한 데이터인데요. 실시간입니다. 2020년 4월 13일 오후 4시경입니다. 부하가 617메가와트인데요. 신재생 발전량이 384메가와트, 50%를 훨씬 넘는 62.3% 신재생 에너지가 부하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출력 제한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위성군 위원님도 발표해 주실 때 제주도는 16%의 우리 신재생 에너지 용량으로 페이저 3입니다.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고 출력 제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육지는 2.7%로 우리가 이 감시 예측 페이저 2단계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훨씬 앞서가는 거죠. 제주에서 배운 상황을 육지에서 검토하면 되는데 약간은 같은 듯 다릅니다. 제주도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관광 지역의 전력 수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육지는
미국의 워싱턴 DC, 메릴랜드처럼 공업 지역의 수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이 제주도는 주력을 한다면 육지는 태양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방향을 또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변동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우리나라 전체의 태양광이 저와 같이 2020년 15기가 용량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아주 작은 용량들이 또 있어요. BTM이라고 전문적으로는 얘기하는데요. 소형 태양광들이 어떤 사람은 4기가 용량, 어떤 사람은 5기가까지 된다. 그래서 약 20기가가 태양광이 설비가 증가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봄철 수요 패턴이 저렇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저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전력 수요 패턴이 변했는데 저 빨간 그림에서 보면 옛날에 봄철에는 피크가 11시에 왔는데 지금은 9시까지 이렇게 대부분 피크가 이동했어요. 전력 수급과 상관이 있죠. 오후 피크는 오후 3시에 있던 게 오후 7시까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사용 패턴이, 이거는 육지 것을 제가 표현했는데요. 제주도는 또 제주도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으로 저녁 때 피크가 나타나죠. 이것은 2011년에 아래 그림은 한 5천만 대 수준의 2011년에 빨간 건 맑은 날이고요. 2019년에는 수요가 많이 증가했죠. 패턴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란 것은 흐린 날입니다. 흐린 날은 위에 그림을 보시면 6.7기가 정도까지 용량이 확 늘어납니다. 흐린 날 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BTM이라고 하는 소형 태양광이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마치 증가하는 것처럼 모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력 수요에 관한 정의도 필요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는 생략하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도 오전 중에 피크가 변하는 이런 패턴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간헐성 문제인데요. 제주도에는 상점 고장이 일어날 것, 발전기가 고장 나거나 이런 것을 가정해서 최소의 발전기 운전이 필요하고요. 연계선도 최소로 운전하지만 수요가 작은 봄과 가을철에 잉여 전력이 발생해서 출력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2019년, 20년, 21년 수요가 낮에 수요는 증가하고 신재생의 발전량은 증가하니까 아까 같은 잉여 전력을 잘라야 되는 그런 출력 제한이라는 상황이 발전 사업자들, 특히 풍력 발전 사업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발생 횟수입니다. 주로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되는 시간에 풍력도 발전하고 이때 잉여 전력이 발생하고 봄, 가을에 전력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3, 4, 5월하고 90, 11월에 저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 기간에 우리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런 기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산전원은 수요지가 있는 곳에 분산전원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수요가 없는 곳에 분산전원이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걸 헤쳐나갈 방법을 우리 여기 있는 패널들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는 더 이렇게 계속 간다면 미래에는 더 많은 차단 횟수와 차단량이 있을 것이다. 지금 대응하면 됩니다. 잘 대응하면 신재생 보급 확대를 순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전기신문의 2020년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작년 3월 28일 오후 2시쯤에 신보령 1호기가 불시 정지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파수가 60Hz인데 주파수가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45만이라는 태양광 설비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니까 발전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주파수가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지할 주파수를 떨어뜨렸는데 패스트 DR이라는 자원을 준비해서 극복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의 제도나 규정, 특히 한전의 배전 분산형 연계 기준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태양광까지 잘려나가서 개통이 약간 신뢰도에 위험은 없었지만 신뢰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전에서는 이 연계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에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제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제도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시장을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루 전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전 시장에선 송전선의 제약이라든가 예비력, 기타 제약을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 운영할 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데요.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변동하게 되면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장을 도입해서 이런 차이를 없게 하고 효과적이고 그런 시장을 열고 이런 가격제도 기반에서 신재생 사업자들과 출력 제한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가려면 보조 서비스 시장까지도 도입할 걸 권장합니다. 보조 서비스 시장은 예비력이라든가 우리가 주파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인 PJM 시장은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13개 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PJM은 전체 그 정산금의 1%라는 금액을 보조 서비스 시장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1%입니다. 10분의 1. 얘도 계략적인 겁니다. 더 자세하게 하면 어떤 때는 더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금액으로 얘기하면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5천억 정도 수준이 돼야 출력 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발전 사업자들의 불만을 재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보조 서비스 시장을 여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자원 시장이 우리 2011년 순환정전 이후에 예비력이 풍부해서 이게 좀 신뢰도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보면 봄, 가을에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출력 제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하를 많이 쓰면 되는데 제주도의 가정에서 부하를 쓸 일이 별로 없겠죠. 난방도 안 하고 냉방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들도 관광객이 다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쓰지 않을 겁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을 하려고 보니까 전기자동차도 렌트해서 다 나가 있어요. 자, 제주도는 그렇다고 해서 파워 투 히트, 파워 투 가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다른 잉여 전력을 이런 다른 자원으로 저장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일 거예요. 근본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되겠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조 서비스 시장과 실시간 시장이 열리면 신재생 입찰 제도를 가져옴으로써 시장에서 해결하면 일거에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생략하고요. 그런데 신재생 입찰 제도 가기 전까지의 로드맵은 현재 제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풍력 발전 사업자 그리고 진입 순서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제도를 중간 로드맵으로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태양광 풍력 신재생 발전 시간과 변동 특성이 그림이 다른 것을 여러분은 그림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시별 요금제라고 해서 특정 시간과 특정 계절에 요금을 비싸게 해서 수급 안정을 꾀한 것을 했는데요. 2013년에 하고 나서 여태까지 TOU제를 개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수요는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요금제를 빨리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요금제를 가야 되는데요. 우리 스마트 그리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더 먼 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빨간 것은 최대 부하 구간이고요. 지금 하늘색은 경부하 시간대인데 이때 요금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비싸게 요금을 하면 소비자는 반응하겠죠. 이 그림은 지금 색깔은 좀 바꿨는데요. 최대 부하가 초록색이고요. 경부하가 이제 저 갈색입니다. 저기에서 까만 체크한 것은 2010년대의 피크 시간입니다. 빨간 것은 2018년, 19년 피크 시간이고요. 태양이 있는 것은 맑은 날의 피크 시간이 현재 이동한 겁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빨간 것이 옛날에 지금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 11시, 12시에 피크 이던 것이 9시, 10시로 온 겁니다. 9시, 10시로 태양광의 영향으로 태양광이 11시, 12시는 줄이고 9시, 10시로 왔는데 또 소비자가 굉장히 똑똑해요. 싼 가격대로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이 TOU제를 가만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는 변동했는데 우리 요금제는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크 시간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도 11시, 12시에 있던 게 오전 피크는 9시, 10시로 이동했고요. 오후 피크는
저녁 7시에 있던 게 오후 5시로 당겨지는 저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맑은 날만 보면 안 되고요. 흐린 날은 2021년 5월에 보면 700만 원자력기 7개 정도가 출력이 맑았다가 흐려지면 태양광 발전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이 전체적인 365일 중에서 340일이 맑다고 해서 흐린 날을 간과하면 우리가 개통 수급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도 중요하지만 수급 안정성도 관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기술적인 대응, 우리 신뢰도 구시에서는 전력 개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에 아주 잘 기술되어 있고요. 규정도 지금 거래소나 전력거래소나 한전 등이 발빠르게 규정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소형 재생에너지 설비라든가 RPS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체계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에 대해서 정산용 매저하고 제어용 관제용 매저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등 신재생 분산 에너지에 관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감시 제어 체계에 큰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계량 태양광입니다. 작은 태양광은 어떤 규정으로 우리가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00kW 정도의 농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의 자발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고 확대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작은 규모들은 정부나 관계기관들이 잘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미계량이 4.4기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원자력이 4기가나 추정이 되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예측하고 하는 기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만약에 그 영호남이 비가 오고 서울이 맑게 되면 올 여름에 더 기온이 높은 날이 아니고 기온은 뭐 한 30도 정도인데 흐린 날 최대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급 안정이 최대 수요가 맑고 더운 날 발생하는 게 아니라 흐린 날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비계량 태양광의 영향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미래에 수요를 전망할 때도 맑은 날이 될지 흐린 날이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2027년부터는 계속 흐린 날 전력 수요가 최대 수요를 찍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 에너지 공기업의 가장 큰 기업인 한전 같은 데는 판매량을 예측하는데 2%만 오차가 나면 1조의 오차가 납니다.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전도 그런 부분을 이런 비계량 태양광의 영향을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전력 수요의 용어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전력 수요라 하면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으로 목표 수요다. 그래서 수급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소비자가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을 실시간으로 아직 전 부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집은 한 달에 한 번 측정하죠. 그러니까 현재 사용량을 모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량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발전량의 BTM 이런 걸 고려된 전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오전에 발전이 시작돼서 정오에 최대 발전을 합니다. 근데 ESS와 같은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는 자기 마음대로 충전하고 방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충전을 원자력기 한 대, 두 대만큼을 하게 되면 발전소가 한두 대 떨어지는 교전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 전력계통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S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7, 8년 뒤에 ESS가 20기가, 30기가 됐을 때 수요 예측과 개통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62%잖아요. 그럼 밤에는 풍력만 돌아가고 수요가 늘어나면 신재생이 한 20%로 줍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계통이죠.
신재생 에너지가 60%인 계통과 20%인 계통은 전혀 다른 계통이니까 이런 계통을 미리 시험하고 모델링하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관성에 대한 관심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있는데요. 관성뿐만 아니라 관성을 가지고 계통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신뢰도가 확보돼야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의 길이 탄탄대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력 계통에 중대 고장이 생겼을 때 정확한 모델을 가지고 계통을 분석하고 재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선진 기술을 참고하고 신속하게 우리도 이런 기술적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요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오버됐는데 이 시간 이후에 그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의 발제자가 이제 발표를 하였고 이제 5분의 패널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배정된 시간이 4시 4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5분이 계신데 저기 한 분당 아까 두 분 발제자에 대한 의견을 한 5분 정도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분 하면 한 25분 그러면 4시 35분인데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온라인 상에서 지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까 소개는 왼쪽부터 했으니까 발표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전 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장 김태균입니다. 오늘 저기 우리 송 교수님 의견도 많이 듣고 우리 저 국회의원님 의견도 많이 듣고 저는 이제 연구원에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도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좀 추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2034년도에 이제 77.8기가와트 이제 그 설치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이게 왜 지금 우리는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좀 부족하다. 특히 이렇게 막대한 거를 할 때는 좀 어디선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거를 정책, 기술, 제도, 시장 모든 면을 좀 바라보고 해야 되지 기술 하나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저는 기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술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에너지 전환 우리 얘기할 때 이제 키 이슈를 제가 한 3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어려운 점. 첫째는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 막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도대체 78기가를 어디에다가 뭘로 할 것인가. 저는 좀 다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송 교수님 말씀 많이 하시던데 분산 전원은 원래 의미가 부하단에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는 도시가 많고 빌딩이 많고 아파트가 많습니다. 유리창호용 페로브스카이트라든지 이런 거 자꾸 개발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또 도시 폐열 이용할 수 있는 초임계 CO2라든지 이렇게 신발전 기술들을 기존의 태양광이나 풍력 말고도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친환경적인 전력망을 운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되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면 그 후속이 안 들어오겠죠. 자꾸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술 개발해서 과감하게 좀 적용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들이 들어오면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전력망 수용 능력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수력이 많은 그저 북유럽이나 계통 연계가 잘 되는 독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ESS 같은 거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ESS가 기존의 발전기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다시 말해서 사고가 났을 때 주파수 추종하는 제어 운전을 가바나 풀이나 AGC나 발전기 협조 운전 하듯이 ESS가 그런 걸 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C레이트가 높은 ESS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막대한 양의 ESS가 필요할 텐데 과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전기화학적 배터리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열적, 기계적 이런 방법을 써서 대용량의 ESS도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개통 안정성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거래소의 EMS 또 한전의 송변전의 스카다 또 배전의 ADMS가 한 틀로 묶여서 신재생을 예측하고 감시하고 개통의 수용 능력을 평가하고 제어 명령을 내리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좀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관성 얘기 중요한 얘기고 우리 한전 입장에서 보면은 송변전 계획이나 운영의 어떤 근본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다. 미래 전력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저희 연구원에서 고민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온 김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지금 안 해본 기술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여태까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실증입니다. 더 이상 연구 실험실에서만 끝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가 지금 CFI 정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제주도 CFI 정책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한전에서 CFI R&D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CFI 약자는 컨트롤, 재생에너지 컨트롤 해야 되죠. 근데 F는 플렉서빌리티. 제주도가 플렉서빌리티가 엄청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높이는 거. 그 다음에 I는 이너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 플렉서빌리티 이너셔에서 CFI R&D로 저희가 한 500억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해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 연구 과제를 여기서 제주도를 위해서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육지 계통에 몇 년 뒤에는 또 확대 적용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안정화 시킬 것이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시간인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제주도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 연구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위해서 500억 과제를 지금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도 R&D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5천억 좀 투자해 주시죠. 예, 다음은 우리 저 전력거래소 양성배 전무님의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은 뭐 실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그 신재생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직접 그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 또 뭐 정책적,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력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수년 전에도 분산형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분산형 필요성이 주로 이제 송전솔로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분산형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신재생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결국은 이제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유성문 위원님이 이제 분산형 전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된 경우는 좀 처음인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한다면 저희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우리 그 송경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 그 제주 지역이 16.4% 그 16.2%인가요? 그 전체 우리 제주 지역 전력 소비량의 16.2%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했는데 이미 그 우리 정부의 3020 목표 2030년 목표를 아마 올해는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7, 8년 우리 전력거래소가 지금 먼저 달성을 했고요. 또 먼저 신재생이 확대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우리 에너지 전환,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좀 테스트 베드로서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한다면은 아주 상당한 어떤 중요한 우리 제주도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신재생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약간 그 수급계획 부분인데요.
신재생은 저희들이 주로 이 백시 타입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건설하는데 기간이 뭐 2, 3년이면 다 이제 건설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송변전 설비 건설은 여러 가지 뭐 민원이라든지 또 전국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7, 8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우리가 발전소를 지은 다음에 선발전 후 송전 계획으로 갔다면 이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선송전 후 발전 계획으로 가 있는, 먼저 송전 인프라를 깔고 인프라가 되는 쪽에 그 우리 신재생을 유치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야 또 개발이 또 체계적으로 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 실제 그 해상 풍력을 개발할 때 행정청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를 해서 아예 입지를 정합니다.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풍향이나 풍속 조사도 하고 관련된 어떤 뭐 인프라, 도로라든지 뭐 송전 설비를 깐 다음에 입지를 분양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야 저희가 난개발도 안 되고 또 보건 목표도 달성하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ESS 설비를 지금은 우리 신재생과 연계한 신재생의 변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신재생과 연계한 ESS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통 운영 측면에서는 개통 안정화용 ESS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출력 제약도 완화하고 또 전체 개통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라든지 이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통 안정화용 좀 유틸리티급 설비급 ESS를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민간이 주도하다기보다는 약간 공공이라든지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가야 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또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까 우리 그 송경빈 교수님 말씀하셨던 BTM 설비들 지금 수만 개입니다. 사업자 수로 발전기 수로 따지면 수만 개인데 이미 깔려진 설비 쪽에서 저희가 이제 계량값을 읽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읽을 방법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읽을 거냐, 저희들 아마 우리 유영 국장님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점이라든지 샘플, 지역별 샘플 발전소를 정해서 실시간으로 좀 끌어오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발전기들은 그 추정을 해서 발전장을 추정을 해서 그 거점 발전소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좀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 결국은 우리가 BTM 설비가 저희들 수요 예측 오차라든지 개통 운영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기금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좀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좀 늦었지만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결국은 이 제주 지역이 좀 근간이 돼가지고 우리 그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 그리고 저희 전력거래소도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 전무님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전력연구원 김 원장님도 제주도를 위해서 500억 R&D 한다 그러고 또 거래소도 제주도를 위해서 그 분산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가 분산 에너지 특구가 돼도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멋있는 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너 옌센 덴마크 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옌센, please.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Jeju Forum.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그 회의를 하러 그 13년 전, 약 20년 전에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저는 그 덴마크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덴마크 에너지 믹스의 현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약 5%밖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풍력을 주로 이용을 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2018년 이후에 저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에서 80%의 그 에너지원이 풍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0%를 넘는 그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석유 관련된 에너지 발전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 재생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발전소로부터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그 생산하려고 했고,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소에너지나 이제 물에너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웨덴이나 인접 국가들과도 함께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제 풍력 발전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식으로 저희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훨씬 더 청정 에너지 원으로 전환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35년 전의 덴마크 모습을 장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전환을 저희가 이루어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을 살펴보면 예전에 18개에 불과했던 중앙발전소가 지금은 15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융합 열 발전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터빈을 돌리는 곳이 이제 1000여 개가 넘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와 연결된 송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덴마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약 50개의 에너지 배급 업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현황을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1980년대로 돌아가보면 저희는 굉장히 적은 발전소 피크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트랜스미션 송전 그리드에 많은 의지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이 이제 탈중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송전 그리드가 이제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선과 오렌지 선이 약 50대 50으로 이제 서로 만나는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덴마크 내에서 전력 생산에 있어서는 이제 서로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대규모의 오프쇼의 풍력 발전소를 짓는 것이 큰 챌린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지금 현재 어렵지긴 하지만 이제 목포와 같은 곳에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쪽에 추진이 되고 있죠. 네, 이 장표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열병합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은 1720km 정도의 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저희는 33,000km로 훨씬 더 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놓고 있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전체 국가는 약 50%가 지역 난방을 통해 공급을 하는데 대도시 위주로 살펴보면 약 95%까지가 지역 난방으로 저희가 에너지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런 바이오가스가 덴마크 내에서는 전체 이런 분산 에너지의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보시면 갑자기 에너지 바이오가스의 활용도가 높아진 해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이오가스가 저희의 메탄 그리고 이런 것들 바이오 메탄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저희 버스, 백업 발전소, LNG, 수소의 PTX용 이런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왜 바이오가스가 저희 덴마크 내에서 토탈 솔루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제주도에도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저희 파워 그리고 열 그리고 가스와 관련된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실 효과와 관련된 CO2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그리고 여러 가지 비료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현재 현존하고 있는 한국 내의 바이오가스 발전소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금융적인 분석을 좀 해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임을 했던 재정적인 타당성 조사 결과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인공섬을 최초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이제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저 에너지원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약 5기가와트의 해상 풍력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것은 이제 10기가와트로 증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아 근처에 있는 섬에도 마찬가지로 건설하게 된다면 600기가와트까지 제가 그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그 제한상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그 한국 그 관련된 그 프로젝트 SPC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FK 그리고 한국은행들 그리고 관련된 이제 보험 회사들과도 협력을 해서 이것들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시피 덴마크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쪽에 아마 선진국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대사님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부의 이호연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국장입니다. 아까 전력연구원하고 전력거래소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선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잔뜩 기대하시는 분들에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마 유성근 의원님께서 매기 발표를 해주셨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결국에는 제주가 지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는 현재 우리 전력시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 정책 과제들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 세션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었는데 에너지가 우리는 과잉 상태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력이 과잉 생산됐던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제주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HVDC 1호선을 넣어야 빨리 끌어서 육지에서 전력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애월 기지를 빨리 건설해서 LNG 발전소를 가동시켜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출력 제어라든가 제주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출력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개통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출력 제어라든가 이런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주에서 해결이 되면 제주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에서 전국적 단위에서 우리 전력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고 개편해 나가고 우리 에너지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산 특구와 관련했고 여러 가지 이성권 의원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루 전 변동비 시장만을 갖고 있어서 이 변동비 시장이라는 것은 화석 에너지 위주, 화석 발전원 위주로 상당히 우리가 그 발전소가 100여 개밖에 안 되는 그런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 시장을 갖고 있는 구조에서는 저희가 그런 변동비 시장으로서 견디어낼 수 있었지만 태양광만 해도 30만 개 정도 되는 발전기가 있고요. 태양광 풍력도 100개 이상 발전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10만, 100만 계속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정부가 아니면 어떤 공기업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정책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시장도 이제는 작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시장을 만드는 그 가격을 만들어줘야 되고 재생에너지가 거기서 적절하게 생산이 되고 적절하게 소비가 되고 적절하게 유통이 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일단 정부가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하고 시장을 새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시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차액거래 시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장 그 재생에너지의 안정성,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보조 서비스 ESS라든지 뭐 양수라든지 뭐 아까 중력 얘기도 하셨으면 다양한 그런 변동성 예비력 자원들을 정당하게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시장에 먼저 모델을 만들고 그걸 실증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화가 되게 하고 기업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제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육지로 전체 전력 시장을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제주에서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경부화 육지의 부하 패턴과 제주의 부하 패턴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주의 전력 부하 패턴은 캘리포니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최고 부하가 밤 시간대 이렇게 좀 8시, 7시 정도에 이제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 요금이 상당히 좀 싸게 되는 지금은 이제 중간 부하 정도 이렇게 좀 걸리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하 시간대하고 지금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요금 체계하고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요금 제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제도 변경이 과거 이렇게 오랜 기간 또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런 시도를 이제 조만간 아주 최근 시간 내에 그런 제도를 변경해서 수요를 좀 이전시킬 수 있고 효과적으로 시장이 좀 작동할 수 있는 그 단초로서 실시간 요금제를 제주부터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는 선물을 이제 확실하게 안 주셨는데, 그래도 아까 분산 에너지 특구 하는 거 하고, 그다음 실시간 전력 요금제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큰 선물로 기억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아마 돈이 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건국대학교 박 교수님께서 마지막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박종배입니다. 그 앞에서 두 분 발제자님하고 네 분의 패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요약 비슷하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만간 육지에도 신재생 문제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이제 닥쳐올 겁니다. 그게 제주와 육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주가 전국의 한 1% 정도 전력 수요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 전력 수요는 육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혹은 발전기의 수를 이렇게 이제 보더라도 제주보다는 육지에서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게 저희는 적어도 4, 5년 혹은 조만간 수백만 대의 발전기들이 이렇게 이제 있을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걸 과거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규제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주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는 과거 수백 대의 발전기에 한정되고 그때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문제지. 그걸 기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제도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또 민간이 투자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의 출력 제한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덴마크처럼 다른 지역으로 보내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남는 시간대 저장을 했다 모자라는 시간대 이제 쓰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지금 우리는 다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을 해야 된다.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입니다. 아까
우리 양성배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타 지역으로 보내거나 혹은 제주 지역도 조만간 제주도 내 송전망에 대한 포화 문제가 곧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내 원활한 전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송전망 투자는 신재생은 한 1, 2년 만에 그냥 우리가 뚝딱뚝딱 이렇게 조립하듯이 가면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한전이 선투자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송전선은 미리 깔아놨는데 재생에너지나 발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자산 혹은 자본을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동의한 부분에 대한 투자, 인터커넥션 특기에 대해서는 요금으로 먼저 선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은 아마 정부도 많은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ESS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제주는 크게 두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개통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파수 조정을 하기 위한 앞에서 말씀드린 가바나풀이나 뭐 AGC나 이렇게 초간 단위의 밸런스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ESS의 투자. 이거는 순간적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극복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볼륨을 이렇게 키우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볼륨을 이렇게 이제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분이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매전력시장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버리고 있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이거는 가치가 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충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높은 시간대에 이렇게 이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 전력 시장을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면 자연스럽게 민간 투자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거다. 그거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도매 전력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이렇게 빨리 제주도에서 먼저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서비스 시장 부분이 뭐 말이 어렵기는 한데, 예를 들면 화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예비력을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에 이제 보조 서비스를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커테일먼트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경제학적으로 일정 수준 맞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송영민 교수님 말씀하신 보조 서비스 시장을 빨리 이렇게 만들자. 육지도 없고 지금 제주도 없으니까 우리 1%의 제주 시스템에서 먼저 실증을 하고 빨리 육지로 카피를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소매 전력 요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를 적절한 시간대에 이렇게 유인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은 제주에서 올해 주택용을 대상으로 TOU 실시간 요금은 아니지만 개시별 시범 사업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이 계속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해서 실시간 시장으로 실시간 요금 제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재생 부분이 이제 이렇게 커테일먼트가 발생하는 그 시간대는 일종의 특례 요금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소비자는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제주 방송에서 오늘 신재생이 남으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저렴하더라라고 하면 충전 사업자가 됐든 일반 소비자가 됐든 상당히 어댑티브하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좀
믿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부에서 좀 혁신적인 전기요금 체계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까지 그 두 분의 이제 발제자와 그리고 5분의 패널 분이 계신데 지금부터는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먼저 플로어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예, 우리 문대림 이사장님. 물론 이제 제가 쭉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ESS에 대한 전망을 너무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상태에서의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책, 이후의 정책 과제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 ESS에 대해서 낙관을 해도 되는지,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염두에 뒀을 때 반드시 이제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의 모든 정책에 집중이 필요한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진정한 이제 탄소 중립, 무탄소 에너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기술성,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면에서도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 SMR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 정권 차원에서 좀 금기시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그 내용 있는 접근 차원에서 지금쯤 한 번쯤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섭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김태균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SMR은 이제 다른 우리 전문가님께 넘기고 그 앞에 부분 말씀하신 거 이제 그거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34년도에 78기가를 하는데 이제 막대한 양의 ESS가 필요합니다. 뭐 1, 2기가 수준이 아니고 뭐 이제 몇십 기가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이제 우리가 신뢰도 기준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ESS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ESS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같은 전기화학적인 방법 말고 기계적 열적인 방법도 필요할 뿐더러 P2G라든지 플러스 DR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섹터 커플링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또는 LNG 복합의 유연운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신재생의 가능성을 받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종합적으로 개발되고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된다. 하나의 전지전능한 솔루션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MR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혹시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그 전력 믹스 차원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 탄소가 제로가 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신재생 에너지고 나머지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제동 에너지가 갖게 되는 이제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스토리지로서 잡고, 스토리지에서 주파수 문제라든지 계통의 문제들을 잡아줄 수 있는 구조로 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제가 이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현실적으로 그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이론적인 모형이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그 가기 전까지 상당한 대안들이 같이 혼용되고 믹스가 돼서 그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발전원들과 저장원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아마 그 저장 믹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원 믹스란 얘기도 하지만 이젠 저장 믹스, 스토리지 믹스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게 단기 저장 부분에서는 ESS가 될 수 있고요. 장기 저장이라는 얘기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수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원전 갖고 할 수 있고 SMR 갖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 수소를
장기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 있는 수단도 있고, 수소가 또 연료로도 쓸 수 있고 발전원도 쓸 수 있고, 하지만 또 저장 수단으로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제 수소가 화폐 역할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가 장기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력의 차이를 활용한,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돌 때 저부할 때 그런 전기를 활용해서 높여놨다가, 그다음에 고체물을 높여놨다가 부하가 좀 높은 시기에 위치를 이동해서 그래서 저장시킬 수 있는, 우리 이제 양수와 같은 구조죠. 이제 그런 저장 수단도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ES에서 100% 올인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크고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큽니다만, 앞으로 ESS 비중은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ES의 중요성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SMR에 대해서 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정책이 가든지 그거는 정책적으로 원별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요건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SMR이라든가 원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이 갖고 있는 역할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역할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원전이 갖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SMR이 새로운 SMR이라든가 이 부분들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크게 분산적 특성, 그 다음에 저장 수단의 역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외 시장의 진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새로운 그 R&D 전략을 통해서 그 생태계를, 원전 생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서 SMR에 대한 좀 로드맵을 좀 그려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관련된 R&D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 플로어에서 딱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전력의 이재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제가 그 좀 궁금한 부분은, 저희 신뢰도 기준이 과거 중앙 집중적인 전력 개통 하에서 거의 무결한 어떤 수준까지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 전원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신뢰도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양 전무님이나 저희 이 국장님께서 좀 한번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전무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이게 뭐 답변이 쉽진 않을 건데, 뭐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우리가 뭐 주파수라든지 전압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너무 우리가 좀 그 정교하게 가는 게 아니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과투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있었는데,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교수님도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좀 정교하게 필요한 데는 뭐 그저 그 어떤 뭐 우리가 좀 정교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신뢰도 기준을 좀 완화하는 방법도, 그게 오히려 좀 전체적인 투자를 줄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뭐 어떤 좀 공론화를 해가면서 이루어져야지, 제가 어떤 이게 좋다 뭐다 이거 답변은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한 5분 지체되는데 그 다음 세션을 위해서 아마 지금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질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하신 2분하고 그다음 패널로 참석하신 5분한테 관계된 질문 내용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수고스럽지만 온라인상에서 온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뭐 열띤 발표 그리고 토론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제주도가 CFI가 우리가 2030년까지인데 2030년까지 많은 분들이 먹구름이었는데 오늘 세션을 보니까 맑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4시 40분까지였는데 지금 한 5분, 6분 좀 지연됐는데 모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발표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